쌀이 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멀지 않은 조선시대 말기였습니다. 중청남도 서산에 있는 어느 암자에 늙은 노스님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젊은 스님이 새로 와서 노스님을 모시는 상좌 스님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이 상좌 스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한양에 볼 일이 있어서 좀 다녀와야겠다. 예? 큰 스님, 갑자기 무슨 일로 한양에 가시는지요? 지금 일본이 강제로 1차 한일 협약을 맺어서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이다. 그래서 종단에서 회의를 하는데 내가 꼭 참석해야 한다는구나. 그렇습니까? 그리고 갔다 오는 동안 어떤 스님 한 분이 여기에 들러서 한동안 머물다 갈 게다. 예. 불심이 깊은 스님이야. 그러니 그 스님이 불편하지 않게 잘 모셔야 한다. 알겠느냐? 예, 스님. 그럼 다녀오마. 예,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며칠 후 주지 스님이 말했던 그 스님이 암자로 왔습니다. 스님이 오자 상좌 스님은 합장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주지 스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가 머물 방이 있느냐? 요사체에 스님이 머무실 방이 있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으니 따라오십시오. 알겠다. 그렇게 해서 스님은 그날부터 요사체의 방에서 기거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스님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상좌 스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자는 저작거리로 가서 술과 담배를 좀 사오거라. 예? 상좌 스님은 술과 담배를 사오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중이 멀리해야 하는 것이 여자와 술과 담배인데 그걸 사오라니 놀라는 것이 당연했지요. 스님, 술과 담배라고 하셨습니까? 맞다. 뭐가 잘못됐냐? 스님이 술과 담배를 하시는 건 계율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허이, 이놈 보게. 주지 스님이 날 잘 모시라고 하지 않더냐? 그러긴 했습니다. 하면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상좌 스님은 화가 났지만 주지 스님이 잘 모셔야 한다는 말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고을에 저자거리로 갔지요. 오자마자 뭐? 술, 담배를 달라고? 나하원 별 땡큐를 다 받네. 그리고 술과 담배를 사와서 스님의 방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방 안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술맛 좋다. 저런 세상에, 뭐 저런 중이 다 있어? 에이, 땡큐 같으니라고. 상좌 스님은 그날부터 그 스님을 타락한 중이라는 뜻으로 땡추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상좌 스님이 술과 담배를 넣어주는데 땡추가 이번에는 고기를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자 있느냐? 예, 스님. 안주 없이 깡술을 먹으니까 술맛이 안 난다. 고기로 만든 전이나 삼겹살 있으면 구워서 갖고 와봐라. 안주로 먹고 싶구나. 예? 고기를 드시겠다고요? 허이, 이놈이 귀가 먹었나? 그러면 네 다리 삶아 먹으래?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땡추가 이번에는 고기 안주를 갖고 오라니 상좌 스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주지 스님의 당부가 떠올라서 상좌 스님은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고기 안주를 구해서 방에 넣어주었고 땡추는 술과 함께 맛있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땡추는 방 안에서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도 가끔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일인지 그날부터는 아예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상좌에게 더 독한 술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놈아, 이게 술이냐 물이냐? 에이, 싱거워서 못 먹겠다. 술 중에서도 아주 독한 40도 이상 되는 것으로 갖고 와라. 그리고 몸부신 좀 해야겠다. 살이 통통하게 찐 닭에다가 온갖 보약을 넣은 다음에 백숙을 해서 가져와라. 예? 이번엔 백숙을요? 그 말에 상좌는 기가 찼지만은 이번에도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렇게 매일 상좌는 독한 술과 고기를 방 안에 넣어주었고 땡추는 두문불출하며 방 안에서 술과 고기를 먹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팔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듯이 인근 고을에는 암자에 술 담배를 하는 땡추가 와서 불심을 흐트러 놓는다는 소문이 짜하게 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이가 든 여신도 안악이 암자에 불공을 들이러 왔다가 우연히 땡추가 있는 요사체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안악은 땡추가 있는 방의 열려진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헌데 방 안에 웬 처녀의 남루한 옷이 보이고 땡추가 그 처녀의 머리를 발베게 해주면서 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악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머니 세상에! 저럴 수가! 거기에다가 땡추의 다리가 처녀의 다리에 척 걸쳐 있으니 안악은 기겁을 하듯이 놀랐지요. 그래서 안악은 밥을 짓는 공양간으로 달려가 상좌 스님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스님, 큰일 났어요. 예? 큰일이라뇨? 조금 전에 그 땡추 스님이 머무는 요사체를 지나가는데 문이 조금 열려있지 뭐예요? 그래서 살짝 안을 들여다봤죠. 그런데 땡추 스님이 어떤 처녀의 머리를 팔베개 해주고 둘이 자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다리도 엉켜 있었어요. 어휴, 세상에. 예? 그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저의 이 두 눈으로 봤어요. 헌데 그 처녀의 옷이 거지 같았어요. 안악의 말에 상좌 스님은 충격을 받으며 놀랐습니다. 이제는 저 땡추가 여자까지? 거기다가 거지 처녀를? 아이고, 신도들이 우리 암자를 어찌 볼꼬. 아이고. 아휴, 이 일을 어쩌지? 그 후 땡추가 거지 처녀와 동침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고을에 퍼져버렸습니다. 상좌 스님은 땡추가 언제 처녀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처녀와 동침까지 하고 있자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지요. 어디 주지스님이 오기만 해봐라. 당장 내쫓으라고 할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날짜가 한참 지났습니다. 그날도 상자는 땡추가 갖고 오라는 독한 술과 백숙을 방에 넣어준 후에 몰래 문틈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일까요? 방 안에서 땡추가 헝겊에 소주를 묻혀서 거지 처녀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는 게 아닙니까? 거기다가 처녀는 한센병에 걸려 얼굴이 짓물러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상좌 스님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처녀는 문둥이잖아? 상좌 스님이 놀랐는데 땡추가 이번에는 닭다리를 뜯어서 처녀 입에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독한 소주로 소독을 했으니 좋아질 게다. 그리고 네 병은 잘 먹어야 낫는다. 몸에 영양분이 넉넉해야 몸도 낫는 게요. 어서 이 닭다리를 뜯어라. 스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땡추는 닭백숙을 먹는 처녀에게 반주를 권하고 처녀가 마신 술잔으로 자기도 한 잔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술잔이 하나밖에 없으니 나도 네가 마신 술잔으로 한 잔 해야겠구나. 그 술맛 좋다. 그 광경을 본 상좌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문둥이가 마신 술잔으로 자기도 마시다니? 처녀는 술잔을 주고받는 땡추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문둥이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으세요?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단다. 내 눈에는 네가 부처님으로 보이는구나. 부처님이 마신 술잔을 내가 마시는데 그거야말로 영광스러운 일 아니냐?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처녀가 적당히 취하자 꾸벅꾸벅 조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졸려요. 그래, 내가 발베개를 해줄 테니 나를 오라버니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편안히 자거라. 그저 병은 편안히 푹 쉬어야 낫는다. 어서 자거라. 예, 스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땡추는 누워서 처녀에게 발베개를 해주었고 처녀는 마치 고향집 아버지의 품에 안긴 듯한 행복한 표정으로 잠이 들었고 땡추도 코를 골며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상자 스님은 그제서야 방 한쪽에 거지 처녀의 집신이 한 켤레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녀의 집신이 문 밖에 있으면 소문이 날 것이고 그러면 처녀는 또 쫓겨날 것이 분명하니 처녀의 집신을 방 안에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을 본 상자는 충격을 받으며 놀랐습니다. 땡추가 그동안 달라고 했던 독한 술은 한센병에 걸린 처녀를 소독해 주려고 했던 것이고 백숙은 처녀를 몸보신 시켜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지요. 안악이 봤던 장면은 땡추가 처녀와 그렇고 그런 관계를 하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편하게 자라고 팔베개를 해줬을 뿐인데 안악의 말을 듣고 이상한 상상과 오해를 했던 상자 스님은 자신의 선입견에 또 한 번 땡추에게 미안했습니다. 더구나 한센병은 가까이 하면 전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병인데 땡추는 처녀가 마신 술잔을 자기 입에 대고 마시며 함께 먹고 자고 했으니 상자 스님은 그 희생에 감동을 받으며 그동안 오해를 했던 것이 죄송스러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상좌 스님은 마치 살아있는 보살을 보는 듯 했지요. 스님,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만 스님을 오해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상좌 스님은 그날부터 몸에 원기를 복돋워주는 약재를 구해서 각종 몸보신할 것들과 함께 찌거나 삶아서 방에 넣어주었습니다. 물론 소독을 잘하라고 더 독한 술도 함께 넣어주었지요. 그렇게 날짜가 한참 지난 후에 땡추는 상자에게 넉넉하게 여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자가 드렸는데 그날 처녀는 어디론가 떠났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자는 보나마나 땡추가 그 여비를 처녀에게 줘서 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땡추의 자비심의 마음이 흐뭇해져 왔습니다. 어느 날 상좌 스님은 장터로 물건을 사러 고을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처녀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 한 달 전에 땡추가 그 처녀를 데리고 가는 걸 봤었다고? 그렇다니까. 한 달 전에 그 처녀가 거지골로 이 동네에 흘러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욕을 하면서 돌을 막 던지더라고. 눈은 쏟아지는데 아이들에게 돌까지 맞으니 나도 그걸 보면서 저러다 저 처녀가 맞아 죽거나 얼어 죽겠다 싶었는데 그때 그 땡추가 지나가다가 그 처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라니까. 그래? 아이고, 난 그것도 모르고 땡추 스님의 방 안에 처녀가 있길래 오해를 했지. 아유, 이걸 어쩌나. 아이고, 스님 용서하세요. 상좌 스님은 두 안악이 하는 말을 듣고 땡추가 어떤 일로 거지 처녀를 남자로 데려왔는지 알았지요. 상황을 알게 된 상자 스님은 땡추에게 또 감동하며 암자로 왔는데 땡추가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어디 가시게요? 이 암자에서 실컷 쉬었으니 이제 떠나야지. 예? 떠나신다고요? 중은 한 곳에 오래 머물면은 정이 생기고 집착이 생겨서 안 된다. 이번엔 남쪽으로 떠나볼까?
상좌 스님은 땡추가 떠난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오해를 했던 것이 죄송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요. 스님은 처녀에게 자비를 베풀고 보시를 하였는데, 저는 땡추라고 욕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야, 이놈아. 예수님도 낮은 곳에 임하라고 했지 않느냐? 내가 거두지 않으면 누가 그 처녀를 거두겠냐? 예수님의 말씀도 그러한데 부처님을 따른다는 불자가 낮은 곳에 임하지 않으면 자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소승은 술잔까지 주고받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센병은 전염이 될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그 처녀가 마신 술잔을 한센병이라고 해서 내가 멀리하면 그것이야말로 차별화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온 나라가 차별화 때문에 난리인데 나까지 차별화시켜야겠냐? 왜 뭐가 잘못됐냐? 아닙니다. 난 이만 간다. 잘 쉬었다 간다. 그렇게 땡추는 떠났고 상좌 스님은 노스님께서 땡추를 왜 불심이 깊은 스님이라고 했는지 알게 되었지요. 땡추가 떠난 며칠 후 노스님이 한양에서 오자 상좌 스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제가 오해해서 그 스님에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랬느냐? 그 스님 법명이 궁금합니다. 경허다. 예? 그분이 경허 스님이라고요? 상좌 스님은 경허라는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경허 스님은 조선에서 참선으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선승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경허 스님이라니 놀랬습니다. 근데 술, 담배와 고기를 하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스님의 본분을 어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허가 술과 고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예? 지금은 조선을 일본이 집어삼켜서 나라가 위태로운 상태 아니냐? 그리고 주지 스님은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때는 일제가 1차 한일협약으로 조선을 삼키고 조선을 지탱해온 정신을 없애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선불교를 일본의 불교로 바꾸려고 조선 불교를 총독부 관할로 해버리고 조선의 위대한 선승들을 없애려고 했지요. 그래서 최고의 선승이라 불리던 경허를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호는 일제의 감시로부터 벗어나려고 일부러 술, 담배를 하면서 타락한 땡추 흉내를 내고 다니는 거요. 나 이렇게 참선도 안 하는 땡추니까 신경 꺼라. 이 뜻이란 말이다, 이놈아. 경호는 이 암자에서 어렸을 때부터 삼위승으로 살기 시작했어. 나중에 크게 깨우친 후에 이 암자를 떠나 팔도강산에 절을 옮겨 다니며 수도하는 중이다. 상좌 스님은 그 말을 듣고 경허 스님의 행동을 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허 스님은 그 처녀와 함께 있어서 그랬는지 피부에 부스럼병이 생겨서 고생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고 살다가 어느 날 조선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제자들이 경허 스님에 대해서 들은 소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경허 스님은 우리나라를 되찾는 일은 문맹을 퇴치하고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님 신분을 버린 채 일제의 감시가 소홀한 북방의 어느 고을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스님은 이름도 바꾸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으로 살다가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어느 언덕에 스님을 묻었는데 연고도 없어서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 세월이 흘러 그만 잡초만 무성한 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설이 쏟아지는 어느 겨울날 비구니 스님 한 분이 다 무너져가는 경허의 산소에 나타났습니다. 스님, 저 왔어요. 스님 덕분에 저의 병이 나아서 이렇게 불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드리러 찾아왔는데 스님이 한 줄 물기 되셨다니요. 스님. 부디 금방 왕생하세요, 스님. 경허 스님의 헌신으로 그 거지 처녀는 한센병이 나았고 그 후 비구니가 되어서 남은 일생을 불자로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청남도 서산시에는 그때 경허 스님이 머물렀던 천장암이 있는데 현재는 천장사로 이름이 바뀌었고 천장사에는 경허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센병 전야에 관한 것뿐 아니라 경허 스님의 여러 가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의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